안녕하세요. JD부장군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는 환율 폭등이 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JD부장부터 36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7월 22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트레이드 속 신호 안준 파월 주가 달러 올라가고 채권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0%, S&P 500 지수가 0.28%, 다우존스 지수가 0.53%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환율 폭등이 올 수 있다. 트럼프의 피격이 오히려 증시에는 불확실성 해소와 증시의 호재를 보인 듯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인데요.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1.9%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파월은 어제는 금리 인하 발언을 자제했지만 지난주 내내 2%가 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며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피격으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5%, 바이든의 당선 확률은 15%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에게 11월 선거 이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바이든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파월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9월에 금리를 내리면 현재 민주당 정권은 조화를 이루기에 금리를 내리는 편이 맞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은 자신이 연임이 되어도 또는 안 되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를 내리도록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안 내렸다가 혹시라도 있을 경기 침체가 오면 파월은 그 욕을 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리를 내리는 편이 파월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잘려도 다음 연준 의장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니 금리 하락으로 인한 버블은 다음 연준 의장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은 선거 이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를까요? 반드시 주가는 오릅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금리 하락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주식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꼭 빅테크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죠. 대한민국 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종목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빅테크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 많이 오른 빅테크를 팔고 아직 덜 오른 중소형주를 사는 움직임이 있다면 오히려 단기 약재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S&P 다 올랐지만 더 오른 것은 러셀 2000입니다. 나스닥은 0.42% 올랐는데 러셀 2000은 1.8%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순환매가 일어나면 단기적으로 악재입니다. 물론 순환매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주로 빅테크일 텐데 빅테크의 영업이익률을 중소형주가 못 따라가면 빅테크가 더 오를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빅테크가 많이 오른 만큼 언젠가는 조정이 오겠죠. 어제 대여건 간에 금리 인하는 증시에 장기적으로 반드시 호재입니다. 2008년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2012년서부터 애플은 10년간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호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분양업자 출신입니다. 부동산 분양은 금리가 낮을 때 큰 돈을 법니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이 자신의 사업에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는 것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달러 정책을 쓰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중국에 60% 관세를 매기고 동맹국에 10% 관세를 때린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론 공약이 철저히 지켜질지는 각국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관세를 때린다고 윽박지르고 동맹국과 관세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은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정도가 협상 대상이 되겠지만 트럼프는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것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사업하는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의 막관세 또는 제재를 통해 트럼프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상 트럼프의 관세가 터지면 관련 기업의 주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보다 훨씬 많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뜰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뿐 아니라 동맹국, 특히 EU의 관세를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EU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EU는 혁신이 없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도 하나 없고 자체 SNS도 검색 엔진도 스마트폰 기업도 없으며 앞으로 유망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에서 하는 일이 매일 규제로 빅테크에 벌금을 매기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EU의 관세를 때림으로써 이런 빅테크 규제를 무마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프랑스 와인 등의 관세를 때리면 프랑스는 EU를 움직여 빅테크의 규제를 연기시킬 것입니다. EU의 관세를 때리거나 나토에서 탈퇴한다고 위협하며 나토 방위비 분담금도 뽑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일본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부담을 떠넘기며 법인세 인하의 손실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푸틴과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돈 안 대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압박을 받으며 불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리 전쟁을 끝내는 편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전쟁이 끝나는 조건으로 트럼프와 협상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젤렌스키와의 딜로 끝난다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자신의 업적임을 내세울 수 있고요. 젤렌스키는 전후 복구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관세를 때린다면 미국의 상품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오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수출을 통해 미국에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도 약한 원화, 위안화, 약한 엔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때린 관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달러당 1,400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막대한 돈풀기로 인해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며 강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인데요. 트럼프는 증시에 신경을 쓰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증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금리를 올려도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증시를 주도하며 크게 올랐기에 망정이지 러셀 2000을 비롯한 중소형 주식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중소형주가 고금리에 피해를 본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시를 부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고 연준 의장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것입니다. 동맹국의 관세를 때려 미국 기업에 유리한 협상을 할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이 무조건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단 법인세를 낮추며 막대한 돈을 풀려면 미국채를 찍어 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채가 시장에 막대하게 풀리면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 소비가 위축됩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연준을 압박해서 장기채를 연준이 되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풀리고 장기채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효과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증시가 상승할 요인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연준이 양적 완화를 거부한다면 장기 금리가 튀어오르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식은 폭락합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자주 뜨곤 했었죠. 결론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는 낮출 것이고 강달러가 될 것이며 주식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아이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의 고수는 상대방이 외통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깁니다. 고수는 내가 아닌 상대방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넛지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죠.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지저분해지자 소변기 가운데에 파리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성들은 파리를 맞추려고 조준을 하는 바람에 화장실 변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바로 넛지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경고 문구보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경우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무엇이 안 좋을까요? 늦게 자면 키가 크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자고 있는 동안 60에서 80%가 분비되는데 10시에서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10시에는 자야 합니다. 그래야 키도 크고 신체 발육도 좋아집니다. 그러려면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늦게 잡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어나는 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나스닥 종가를 확인해서야 해서입니다. 하지만 밤늦게 자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찍 자려면 일찍 일어나면 신문을 보거나 아침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생산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자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늦게 자니 늦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침마다 등교 전쟁을 해야 합니다.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 시간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일찍 자라고 하면 일찍 자지도 않죠. 이것이 다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사줬고 피처폰만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문제입니다. 시험 등과 같은 공지사항을 카톡으로 전달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수행평가 등에 관한 것을 올리니 스마트폰을 안 쓸 수가 없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다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린트 등을 안 해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아이가 써야 하니 공부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과 같은 패드를 살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손에 넣는 순간 유튜브에 중독된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10시 30분이면 공부를 끝내고 스마트 기기를 뺏어서 충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웁니다. 대신 스마트 기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시 30분에 등교를 한다 치면 1시간 전에는 전인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겠죠. 그래야지 밥 먹고 씻고 등교 준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아닌 아침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허락하면 아이는 스스로 최소 6시 30분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화장실에서 스마트 기기를 쓰고 1시간 동안 남은 1시간 동안 등교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최소한 7시간을 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 30분에 자서 6시 30분에 일어나면 8시간의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의 양도 맞출 수 있습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면 2시간을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기에 요즘에는 아이가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스스로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7시 30분부터 39분간 밥 먹고 등교 준비하고 8시 부터는 30분간 공부하고 등교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을 움직이려면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의 외통이고 생활의 넛지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로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트럼프 시대에는 환율 폭등이 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